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가을바람이 황금빛 들판을 어루만지던 평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 댁은 며칠 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문지방이 다를 지경이었는데, 이는 최부자의 하나뿐인 외동아들 철수 도련님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이 넓게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갓 수확한 햅쌀과 콩들이 가득 쌓여 있어 집안의 넉넉한 살림살이를 자랑하는 듯했으며, 곳곳에서 일하는 하인들의 임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가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 댁은 기와 지붕의 곡선이 유려하고 담장이 높아 마을 어디에서나 그 위세를 짐작할 수 있는 대가였는데, 이번 혼사는 인근 고을에서 덕망 높기로 유명한 선비 집안의 규수와 맺어지는 것이라 최 부자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아침 일찍부터 사랑채와 안채를 오가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하인들을 독려하며 혹여나 부족한 것이 있을까 노심초사 살피는 모습이 영락없이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수한 기름 냄새와 떡지는 냄새가 온 마을로 퍼져나가니 지나가던 동네 강아지들조차 꼬리를 흔들며 대문 앞을 기웃거릴 정도로 잔치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분주한 집안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돌쇠라 불리는 이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잃고 최 부자 댁에서 거두어 기른 아이였는데, 어릴 적부터 남다른 힘과 성실함으로 주인 어른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릿빛 피부에 수초로 그린 듯 짙은 눈썹을 지녔고, 큰 키와 딱 벌어진 어깨는 웬만한 장수 못지않은 기고를 자랑하여 머슴으로 살기에는 아깝다는 소리를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종종 듣곤 했습니다. 돌쇠가 도끼를 높이 들어 내리찍을 때마다 굵은 통나무가 단번에 쪼개지며 경쾌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혼례 준비로 들뜬 집안의 소란스러움 속에 묘한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랑채 문을 열어놓고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신랑 철수 도련님의 모습은 돌쇠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는 창백칼이 많지 하얀 얼굴에 가느다란 몸매를 지닌 전형적인 서생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흘러나왔을 터이지만, 혼례가 내일로 다가온 오늘따라 그는 책장을 넘기지도 못한 채 한숨만 푹푹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하고 심성이 여려 바깥 출입보다는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것을 좋아했기에 낯선 처녀와 평생을 약속하고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기대보다는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마루에 걸려 붉은 노을을 토해내고 있었고, 마당에서 일하던 일꾼들도 하나둘 허리를 펴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었지만, 돌쇠는 여전히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철수 도련님이 급한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고, 돌쇠는 하던 비질을 멈추고 서둘러 사랑채 툇마루 앞으로 달려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도련님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나 누가 듣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돌쇠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고, 돌쇠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며 도련님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도련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어 보는 사람마저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정말이지 혼례를 치를 자신이 없구나. 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사모간대를 쓰고 절을 올릴 생각을 하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여 숨을 쉴 수가 없다. 철수 도련님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이는 평소 신분의 벽을 넘어 형제처럼 지내온 돌쇠에게만 할 수 있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돌쇠는 도련님의 창백한 손을 쳐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머슴의 신분으로 주인의 혼사를 두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선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로 도련님을 위로하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꾸밈이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 누구나 처음 겪는 대사는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 어른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고 무엇보다 도련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시니 내일 예복을 입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늠름하게 해내실 것입니다. 돌쇠의 말은 투박했지만 단단한 바위처럼 믿음직스러웠기에 철수 도련님은 그 말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다시 마당으로 내려가려 돌아섰을 때 도련님의 눈빛이 다시금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청사초롱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집안은 낮과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 이는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혼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낙네들이 밤을 새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와 달콤한 식혜 냄새가 진동을 했고 안방마님은 며느리에게 줄 예물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차에 대청마루에 앉아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내일 찾아올 손님들의 명단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가문을 빛낼 경사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이 가득 차올라 붉은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구석에 있는 행랑채에서 돌쇠는 내일 신랑이 타고 갈 말의 갈기를 비껴주고 있었는데 말 또한 내일의 중요한 행사를 아는지 얌전하게 돌쇠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도련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묘한 씁쓸함이 뒤섞인 독백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저렇게 약한 마음을 잡수셔서 큰일이구나. 부디 내일 아침에는 마음을 다잡으셔야 할 텐데.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도련님이 입게 될 화려한 사모간대와 자신이 입고 있는 낡은 무명옷을 비교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그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최선의 도리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가을 풀벌레 소리만이 뜰 안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유독 사랑채의 불빛만은 꺼질 줄을 모르고 창호지 문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집 안을 순찰하며 문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사랑채 앞을 지날 때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지 않아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소라면 책장을 넘기는 소리나 헛기침 소리가 들려야 했지만 방 안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하여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이다가 도련님이 피곤하여 일찍 잠드셨으려니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철수 도련님은 이불 위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곁에는 내일 입어야 할 파란색 관복이 벽에 걸려 마치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복의 흉배에 수놓아진 학 2마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도련님의 신경은 예민해져 있었고 그는 옷을 바라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리는 돌쇠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도련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은 마치 갇힌 짐승처럼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을 때 최 부자 댁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뒷간 옆의 작은 쪽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는 행랑방에서 선잠을 자다가 그 미세한 소리에 눈을 번쩍 떴는데 평소 예민한 감각을 가진 그였기에
밤이슬이 내리는 소리조차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몽둥이를 챙겨 들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지만 밖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와 짙은 안개만이 자욱하게 깔려 있을 뿐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하자 집안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부엌에서는 아침밥 짓는 연기가 굴뚝을 타고 모락모락 피어올라 아침 안개와 섞여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인들은 세수도 하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으며 마당에는 멍석이 다시 깔리고 손님 맞을 차일이 쳐지는 등 잔치 준비의 마무리가 한창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안방마님과 함께 조상님 사당에 먼저 인사를 올린 후 아들이 있는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곧 함을 지고 갈 하인들이 도착할 시간이었기에 신랑을 깨워 준비를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으며 그의 얼굴에는 가문의 대사를 치른다는 엄숙함과 기쁨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사랑채 앞에 도착한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철수야, 날이 밝았다. 어서 일어나 채비를 하여라. 오늘은 네가 대장부가 되는 날이니 늦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최 부자는 아들이 어제 긴장하여 늦게 잠든 탓에 못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고 껄껄 웃으며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인 박 영감도 미소를 지으며 도련님이 잠이 많으시다며 거들었지만 반복되는 부름에도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던 돌쇠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들었던 쪽문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돌쇠는 하던 일을 멈추고 최 부자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최 부자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미소 짓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방문 고리를 잡아당겼고 문이 열리며 드러난 방 안의 풍경은 모두의 숨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불은 걷어차진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벽에 걸려있던 관복만이 주인 없는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붓으로 급하게 쓴 듯 먹물이 튀어 있는 것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뛰어들어가 종이를 집어들었고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박 영감과 돌쇠 그리고 몰려든 하인들은 최 부자의 입에서 터져나올 호통을 기다리며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못난 놈이 기어이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최 부자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깨뜨리며 담장을 넘어 울려 퍼졌고 그 소리에 놀란 까치들이 나무에서 후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종이에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겁이 나서 잠시 몸을 피한다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소식을 듣고 달려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고 축제 분위기였던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처럼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 흘러해는 점점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고 대문 밖에서는 신부집으로 함을 지고 갈 함진아비들이 도착하여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가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기에 처한 지금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고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안의 가장 오래된 어른 하인이자 최 부자의 신복인 박 영감이 무겁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눈길은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돌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최 부자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최 부자의 눈이 번쩍 뜨이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주인 어른과 박 영감의 시선을 받으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혼날 것이라는 두려움과는 다른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예감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돌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광기 어린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 이리 좀 가까이 오너라. 최 부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 부자 앞으로 다가갔고 최 부자는 돌쇠의 어깨를 꽉 잡으며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이목구비, 비록 무명옷을 입고 있지만 귀티가 흐르는 돌쇠의 모습은 도망간 아들 철수보다 오히려 신랑감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봐라, 당장 사랑채 문을 닫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그리고 박 영감 자네는 지금 당장 돌쇠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게. 최 부자의 날벼락 같은 명령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움직이기 시작했고 돌쇠는 영문도 모른 채 박 영감의 손에 이끌려 사랑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벽에 걸려있던 파란색 관복이 돌쇠의 눈앞에 확 들어왔는데 그것은 마치 돌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돌쇠를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쇠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최씨 가문의 명운이 달린 일이고 너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하다. 박 영감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돌쇠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박 영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함진아비들이 신랑이 나오기를 재촉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마치 돌쇠의 심장을 조여오는 북소리처럼 쿵쿵거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영감의 입에서 나올 말은 무엇이며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온 돌쇠에게 닥칠 운명은 무엇일지 사랑채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먹을 꽉 쥐고 자신의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닥쳐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는 자신이 아주 작은 뗏목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돌쇠의 얼굴을 비추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 안은 바깥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박 영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돌쇠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돌쇠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지금 도망간 철수 도련님을 대신하여 네가 신랑 복장을 하고 혼례를 치러야만 우리 최부자 댁이 멸문지화를 면할 수 있다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돌쇠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는 단순히 주인의 명을 따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양반을 사칭하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차라리 매를 쳐서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박 영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최 부자가 들어왔는데 평소 호랑이 같던 주인 어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식을 잃고 가문의 몰락을 앞둔 늙은 아비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돌쇠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으며 눈물을 글썽겼는데 이는 상전이 하인에게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기에 돌쇠는 더욱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키우지 않았더냐?
내 아들 철수가 저리 못나게 도망을 쳤으니 이제 이 집안을 살릴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돌쇠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손등에 떨어진 주인 어른의 눈물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미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오며 느꼈던 서름이 아니라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에 대한 보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굶어 죽을 뻔한 자신을 거두어 먹이고 입혀준 최 부자의 은덕을 떠올렸고 지금 이 위기에서 자신이 등을 돌린다면 이 집안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무너질 것이 뻔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정도로 굳은 결심을 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부족하나마 이 댁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만 일이 잘못되면 제 목숨 하나로 갚게 해주십시오. 돌쇠의 수락이 떨어지자마자 방안은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박 영감은 미리 준비해둔 데이아에 물을 받아와 돌쇠에게 세수하고 몸을 닦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돌쇠는 평소 땀에 젖은 무명적삼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아냈는데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머슴이라는 껍질을 벗어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친 흙일로 단련된 그의 근육질 몸매는 좁은 방 안에서도 빛을 발했는데 박 영감은 그런 돌쇠의 몸을 보며 철수 도련님보다 훨씬 더 장부다운 기골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수건을 집어 물기를 닦았지만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연장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입은 것은 하얀 비단으로 만든 속적삼과 속바지였습니다. 평생 거친 3번만 입어온 돌쇠에게 비단의 부드러운 감촉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듯 낯설고 어색하여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나 자신의 거친 손이 비단을 찢을까봐 조심스럽게 팔을 끼워 넣었고 박 영감은 옷매무새를 만져주며 허리끈을 단단히 메어주었습니다. 속옷만 갖춰 입었을 뿐인데도 돌쇠의 분위기는 사뭇 달라져 보였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훔쳐본 돌쇠는 그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잠시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최 부자가 직접 도련님이 입을 예정이었던 짙은 청색 관복을 들고 왔는데 그 옷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겨나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돌쇠가 양팔을 벌리고 서자 최 부자와 박 영감이 양옆에서 옷을 입혀주었는데 두툼한 관복이 어깨에 얹혀지자 돌쇠는 마치 천근 만근의 무거운 갑옷을 입은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관복의 품은 돌쇠의 넓은 어깨에 딱 맞아떨어졌고 허리에 두른 각대는 그의 늠름한 허리 라인을 강조해주어 마치 처음부터 이 옷이 돌쇠를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옷을 다 입힌 최 부자는 잠시 말을 잃고 돌쇠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도망간 아들에 대한 원망과 눈앞에 선 가짜 아들에 대한 묘한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영감이 검은색 사모를 조심스럽게 돌쇠의 머리에 씌워주었는데 사모끈을 턱 밑에서 단단히 묶자 변장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모를 쓴 돌쇠의 얼굴은 짙은 눈썹과 오뚝한 코가 더욱 돋보여 영락없는 명문가의 귀공자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탄성을 내지르며 누가 보아도 내 아들 철수보다 더 훌륭한 신랑감이로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게야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겉모습은 양반이 되었을지 몰라도 속은 여전히 미천한 머슴이라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문 밖에서는 함진아비들과 가마꾼들이 신랑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마당의 악공들은 악기를 조율하며 흥을 돋우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돌쇠에게 다급하게 주의사항을 일러주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 가장 중요시하냐 했습니다. 돌쇠야, 내 목소리는 굵어서 바로 들통이 날 것이야. 누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꾸하지 말고 그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만 끄덕이거라. 알겠느냐? 돌쇠는 박영감의 말을 새겨들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쥐어준 화려한 접부채를 펼쳐 얼굴을 가리는 연습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으로 돌쇠의 발에 목화 신발을 신겨주었는데 가죽으로 만든 신발은 돌쇠의 발에 꼭 끼어 약간 불편했지만 걸을 만은 했습니다. 방 안에서 몇 번 걸음을 옮겨보던 돌쇠는 양반들이 걷는 팔자걸음을 흉내 내보려 했지만 몸에 밴 씩씩한 걸음걸이는 쉽게 고쳐지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런 돌쇠를 보며 너무 의식하지 말고 평소처럼 당당하게 걷거라. 오히려 쭈뼛거리는 것이 더 이상해 보일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었고 돌쇠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허리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드디어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방문이 활짝 열리고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찡그리며 빛에 적응하려 애썼고 그 뒤로 최 부자와 박 영감이 근심 어린 표정을 감추고 짐짓 밝은 표정으로 뒤따라 나왔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방문이 열리자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는데 그들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람이 당연히 철수 도련님일 것이라 생각하고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익숙한 마당과 동료 하인들을 내려다보며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매일 빗자루를 들고 서 있던 그곳에 이제는 주인의 자격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대도를 내려와 마당을 가로지르자 그 위풍당당한 풍채에 하인들 사이에서 작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이 저렇게 훤칠하셨던가. 옷이 날개라더니 사람이 달라 보이네 그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돌쇠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는 부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연기해야 했기에 돌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비단 속옷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곁을 지키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실수를 막기 위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하얀 백마가 화려한 장식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말은 돌쇠가 어제 저녁까지 비껴주고 먹이를 주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말은 낯선 옷을 입은 사내가 다가오자 잠시 콧김을 뿜으며 경계하는 듯 했으나 돌쇠가 슬그머니 말에 목덜미를 익숙한 손길로 쓰다듬자 이내 주인의 냄새를 알아차리고 얌전해졌습니다. 돌쇠는 안장에 발을 올리고 단숨에 말 위로 뛰어올랐는데 그 동작이 너무나 날렵하고 힘이 넘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마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말 위에 앉아 내려다본 세상은 평소보다 훨씬 높고 넓어 보였고 돌쇠는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며 고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최 부자는 말 옆에 서서 돌쇠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척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돌쇠야, 이제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앞만 보고 가거라. 너의 어깨에 우리 가문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최 부자의 눈을 바라보았고 두 사내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한 약속이 오고 갔습니다. 최 부자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돌쇠는 그 눈물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신랑 행차요 하는 선소리꾼의 힘찬 외침과 함께 징과 꽹과리가 울려 퍼지며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돌쇠가 탄 말이 천천히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와하고 함성을 지르며 꽃가루를 뿌려주었습니다. 돌쇠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부채 뒤에 숨은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말을 따라 달리며 신랑이 잘생겼다고 노래를 불렀고, 아낙네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행렬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행렬은 마을 어귀를 지나 황금빛 들판이 펼쳐진 신장로로 접어들었는데, 가을바람이 불어와 돌쇠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만들었습니다. 말 위에서 흔들릴 때마다 사모가 벗겨질까봐 조마조마했고, 혹시나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 정체가 탄로 날까봐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앞에는 익숙한 마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오늘따라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허리를 펴고 신랑 행렬을 향해 고개를 숙였는데, 돌쇠는 그들 중 몇몇이 자신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던 친구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황급히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하나 넘자 인적이 드물어지고 산길이 나타났는데, 그제야 돌쇠는 막고 있던 숨을 조금 내쉴 수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하인들은 신랑이 너무 말이 없고 점잠만 뺀다고 수군거렸지만 박영감이 눈치를 주며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말의 리듬에 몸을 맡기며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신부집 대문 앞에서의 신랑이 대례청에서의 절차, 그리고 첫날 밤까지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박영감이 가르쳐준 절하는 법을 끊임없이 되뇌며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산길을 가는 도중 까마귀 한 마리가 머리 위를 깍깍 울며 지나갔는데, 돌쇠는 그것이 불길한 징조는 아닐까 하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신을 떨쳐버리려 노력했고, 자신을 믿어준 최부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행렬은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어느덧 신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 신부집에 기와 지붕이 보이자 돌쇠의 심장은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곳에 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함진아비들은 고갯마루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제안했고, 돌쇠는 말에서 내려 다리가 풀리지 않게 조심하며 바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박영감이 다가와 물병을 건네주며 도련님, 목을 좀 축이시지요 라고 깍듯하게 존대했는데, 하인들이 보는 앞이라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돌쇠는 그 말이 낯간지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박영감에게 박영감 저들이 눈치채지는 않았소 라고 아주 작게 물었고, 박영감은 걱정 마십시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라며 돌쇠를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행렬이 출발하고 신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마을 청년들이 길을 막아서며 신랑을 시험하려 들 기세로 몽둥이를 들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혼례 때 을에 있는 풍습이었지만 가짜 신랑인 돌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청년들 중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앞으로 나와 말고삐를 잡으며 어이 신랑, 이 고개를 넘어가려면 우리에게 막걸리 값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소? 아니면 글 한 수 읊어보시던가 라며 짓궂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를 모르는 돌쇠에게 그를 읊으라니 이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쇠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렸지만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하여 말배를 발로 살짝 찼습니다. 말이 갑작스러운 신호에 놀라 앞발을 들고 히히힝 울며 펄쩍 뛰자 고삐를 잡고 있던 청년은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돌쇠는 그 틈을 타 위험이 있는 목소리로 짧게 호통을 쳤는데 양반의 말투는 아니었으나 기백이 넘쳐 흘렀습니다. 길을 비켜라. 대사가 급하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우렁차고 힘이 있던지 장난치던 청년들은 기에 눌려 슬금슬금 길을 터주었고, 이를 지켜보던 박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소동을 뒤로하고 신부집 대문이 눈앞에 나타나자
대문 안은 이미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정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운명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리며 신랑 들어오시오 하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말고삐를 놓고 당당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 순간 돌쇠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만큼의 현기증을 느끼며 하얀 광목천이 깔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부집 대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멈춘 듯한 적막이 돌쇠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느껴지는 착각이었습니다. 마당에 깔린 하얀 광목천은 마치 그가 건너야 할 살얼음판처럼 보였고 그 길 양옆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시선은 따가운 화살이 되어 그의 온몸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박영감이 일러준 대로 부채로 얼굴을 살짝 가린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끝에 닿는 땅의 감촉은 평소 밟던 흙길과는 달리 구름 위를 걷는 듯 푹신하면서도 아득하여 자칫 중심을 잃고 쓰러질까봐 온 신경을 발바닥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신부집은 인근에서 소문난 명문가답게 그 규모와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처마 밑에는 색색의 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화분에서는 국화 향기가 진하게 풍겨나와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앞에는 대례상이 차려져 있었는데 상 위에는 붉은 대추와 밤 그리고 청홍실이 감긴 닭 2마리가 얌전하게 앉아있어 혼례의 엄숙함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화려한 풍경 속에서 자신이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광대처럼 느껴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먼저 기러기를 드리는 전할례를 치르기 위해 돌쇠는 신부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될 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꼿꼿한 자세로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는데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함진아비가 건네주는 나무 기러기를 받아들었는데 투박한 손으로 조각된 기러기를 잡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꾹 참고 기러기를 상 위에 올려놓은 뒤 큰 절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밭을 갈고 짐을 나르며 단련된 돌쇠의 하체는 흔들림 없이 바닥에 안착했고 그 모습은 오히려 가녀린 선비들보다 훨씬 더 듬직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는 신랑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소문으로 듣던 병약한 서생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딱 벌어지고 풍채가 좋은 사위를 보며 내심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허, 최 부자가 아들 자랑을 덜 했구먼. 절이 훤칠하고 힘 있는 사내일 줄이야. 장인어른의 작은 혼잣말이 돌쇠의 귀에 들어오자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얻은 칭찬은 달콤하기는커녕 쓰디쓴 독약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전할례가 끝나고 돌쇠는 대례청으로 자리를 옮겨 섰는데 이제 곧 신부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맞은편에서 수모 신부 시중드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신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신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셨습니다. 신부는 부끄러운지 아니면 긴장 탓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앞을 가린 한삼 자락 뒤로 하얗고 가녀린 손만이 살짝 보였습니다. 돌쇠는 감히 신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곁눈질로 살피며 이토록 귀한 규수가 자신 같은 머슴과 마주 서 있다는 사실에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사회자의 홀기식순을 적은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지자 본격적인 대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동쪽으로 신부는 서쪽으로 서시오. 돌쇠는
박영감과 연습했던 방향을 헷갈리지 않으려 애쓰며 자리를 잡았고 수모들의 도움을 받아 손을 씻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거친 흔적들이 들킬까봐 황급히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소매 속으로 손을 감추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예식을 지켜보느라 분주하여 신랑의 손바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서인 교벨의 절을 교환하는 순서가 시작되었는데 신부가 먼저 수모의 도움을 받아 2번 절을 하자 돌쇠도 담례로 1번 절을 해야 했습니다. 두꺼운 관복과 뻣뻣한 사모 때문에 몸을 굽히기가 쉽지 않았지만 돌쇠는 평소의 근력으로 버티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유연하고 힘있게 절을 하는 바람에 지켜보던 하객들 사이에서 신랑 허리 힘이 장사내그려 하는 직구준 농담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것이 양반의 채통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신부와 마주보고 섰을 때 돌쇠는 화롯 소매 사이로 신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 역시 낯선 사내와의 혼인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그 떨림을 보며 묘한 동질감과 함께 연민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은 가짜 신랑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여인을 안심시키고 예식을 무사히 마쳐야 한다는 책임감이 본능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짐짓 태연한 척 어깨를 펴고 듬직하게 서 있으려 노력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알게 모르게 신부에게도 전해져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게 만들었습니다. 합근리의 술잔을 나누는 의식과 이어졌는데 표주박을 쪼개 만든 잔에 술이 채워졌습니다. 돌쇠는 평소 일과를 마치고 주막에서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던 버릇이 나올까봐 조심하며 양손으로 공손하게 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술 냄새가 코끝을 찌르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으나 그는 입술만 살짝 죽이는 신용을 하고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부 역시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술을 마셨는데 두 사람이 잔을 주고받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워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돌쇠는 이 아름다운 장면의 주인공이 자신이 아니어야 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래청의 촛불이 일렁거렸고 돌쇠의 그림자가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예식이 절정에 달하자 분위기는 더욱 엄숙해졌고 하늘도 이들의 결합을 축복하는 듯 구름 사이로 햇살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속적삼이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 최도령이라는 인물이 언제 벗겨질지 모르는 가면과 같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틈에 섞여 있는 박영감이 초조한 눈빛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자 돌쇠는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긴 예식이 드디어 끝이 나고 신랑과 신부가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올리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신부 부모님 앞에서 큰 절을 올렸는데 바닥에 머리를 대고 있는 시간이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디 우리 딸을 잘 부탁하네. 자네만 믿겠네. 장인어른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수리에 꽂히자 돌쇠는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를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장모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돌쇠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이 기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랑은 큰 상 잔치상을 받기 위해 별채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랑을 호위하는 마을 청년들과 친척들이 우르르 몰려와 돌쇠를 둘러싸고 짓궂은 장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글재주가 뛰어나다 들었는데 어디 시 한 수 읊어보시게. 신부 얼굴이 어떠하던가. 너무 고와서 눈이 멀 뻔했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돌쇠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미소만 짓는 작전을 썼지만 짓궂은 청년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영감이 재빨리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께서 며칠 밤을 꼬박 세우시며 공부를 하시다가 오셔서 몹시 피곤하십니다. 귀한 사위에게 너무 짓궂게 구시면 장인어른께서 노하십니다. 박 영감의 노련한 대처 덕분에 돌쇠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등 뒤에서는 뭐야, 너무 샌님 아니야 하는 불만 섞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방 안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 또 다른 고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떡이며 과일 고기 산적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돌쇠는 물 한 모금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손이 투박하여 음식을 집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러웠고 무엇보다 거짓으로 받는 대접이 가시방석처럼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음식을 깨작거리며 시간을 보냈고 문 밖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박 영감을 생각하며 자세를 흐트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벽에 걸린 족자 속에 산수화마저 돌쇠를 비웃는 듯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잔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 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있는 방은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창호지 문에 비친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진짜 도련님인 철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따뜻한 방구석에서 배불리 먹고 있을지 아니면 산속을 헤매며 추위에 떨고 있을지 어떤 상상을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장인어른이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손사래를 치며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술병을 들고 와 돌쇠의 잔에 술을 따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손을 보니 펜대만 굴린 손이 아니더군. 굳은 살이 제법이야. 돌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인가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선비들은 나약해서 붙들 힘도 없다는데 자네는 무예도 겸비한 모양이지. 내 딸을 지켜줄 힘이 있어 보여 아주 든든하네. 돌쇠는 안도감과 함께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머슴일 때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 오해를 받아 칭찬의 대상이 되다니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어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저 몸을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점잔을 뺀 말투였지만 장인어른은 그 투박함마저도 사내 대장부의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나가고 난 뒤 돌쇠는 긴장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신방으로 들어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돌쇠에게 닥친 가장 큰 시련이었습니다. 혼례 의식은 어떻게든 흉내낼 수 있었지만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박 영감을 불러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홀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망칠까 아니면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까 하지만 지금 사실을 밝혔다가는 최 부자댁뿐만 아니라 신부지방까지 발칵 뒤집힐 것이 뻔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수모가 와서 신방으로 안내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돌쇠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신방 앞에는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방 안에서는 은은한 촛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돌쇠의 손은 땀으로 미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을 열자 방 한구석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신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직 족두리를 벗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정갈하고 고귀하여 돌쇠는 감히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기조차 저어되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돌쇠는 문을 닫고 문가에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는 촛불 타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신부가 용기를 낸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서방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고와서 돌쇠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돌쇠는 쭈뼛거리며 신부 맞은편에 앉았지만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이 여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리라. 날이 밝는 대로 모든 죄를 고하고 벌을 받으리라. 돌쇠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자 신부는 의아한 듯 고개를 살짝 들어 신랑을 훔쳐보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신랑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보였습니다. 신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돌쇠의 굳은 손등을 덮었는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가 전해지자 돌쇠는 쏘스라치게 놀라 손을 뺄 뻔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는데 그것은 남녀 간의 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이유로 불안해하는 영혼들이 나누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급박한 발자국 소리가 신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게 큰일 났네. 대문 밖에서 웬 미친놈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 장인어른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는 직감적으로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망쳤던 진짜 신랑 철수 도련님이었습니다. 돌쇠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방님? 신부의 물음에 대답할 겨를도 없이 돌쇠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숨겨왔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방의 촛불이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에 격렬하게 흔들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고 다가올 폭풍우를 맞이하려는 듯 비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방 문이 덜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치자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고 돌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부 역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문틀을 잡은 채 밖을 내다보았는데 평화롭던 잔칫집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청사초롱 불빛 아래 흙투성이가 된 한 사내가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하인들이 그를 말리느라 엉겨붙어 뒹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내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찢어져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돌쇠에게 너무나 익숙한 바로 철수 도련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바로 최부자댁 외동아들 철수다. 감히 주인도 못 알아보고 문전박대를 하느냐. 당장 비키지 못할까. 철수는 술에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고함을 쳤는데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친 욕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비백산한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최부자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어쩔 줄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위해 덮으려 했던 비밀이 가장 추악한 형태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이는 돌쇠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돌쇠는 대도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화려한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흙투성이의 철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하인들을 뿌리치고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철수는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 돌쇠를 발견하고는 순간 멍하니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자리에 서서 자신보다 더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는 머슴을 본 철수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철수는 삿대질을 하며 저놈이 내 옷을 훔쳐 입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저놈은 내 종 돌쇠다 라고 악을 썼습니다. 철수의 폭로가 터지자 마당에 있던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악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여기저기서 뭐라고 종이라고, 그럼 우리가 머슴한테 절을 했단 말인가 하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으나 박 영감이 급히 부축하여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쇠에게 집중되었지만 돌쇠는 변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사모를 벗어 옆에 내려놓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깊이 엎드렸는데 그 모습은 죄인의 형상이면서도 묘하게 당당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장인어른. 아니, 대감마님, 저는 최부자 댁에서 일하는 머슴 돌쇠가 맞습니다. 돌쇠의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마당을 가르고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철수는 기세등등하여 보십시오. 저놈이 실토하지 않습니까? 당장 저놈을 끌어내고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입니다. 라며 날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눈초리는 철수에게 곱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다가 뒤늦게 나타나 행패를 부리는 진짜 신랑보다 죄를 구하고 엎드려 있는 가짜 신랑에게 더 무게감이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신부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매서워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날뛰는 철수 앞을 지나쳐 무릎 꿇고 있는 돌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흙투성이의 철수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최진사 댁 아들이라 했는가? 그렇다면 묻겠네. 오늘 낮 대례가 치러질 때 자네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천둥 같은 엄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장인어른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잠시 마음이 심란하여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왔으니 제 자리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의 변명은 구차하기 짝이 없었고 듣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길을 잃었다. 혼례가 무서워 도망친 것이 아니고 사내 대장부가 일생일대의 약속을 저버리고 도망쳤다가 이제 와서 밥상이 다 차려지니 숟가락을 얹으러 왔다는 말이냐. 장인어른의 호통의 철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시선을 돌려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는 머슴이라 했지. 네 주인이 도망친 것을 알았으면 너도 도망치거나 숨었어야지. 어찌하여 감히 양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생각을 했느냐. 내 목숨이 아깝지 않더냐. 이는 돌쇠의 진심을 시험하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바닥을 향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 집안의 망신은 곧 저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어르신의 은혜를 입고 자란 몸으로서 가문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 하나로 두 집안의 체면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대답이 끝나자 장인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당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최 부자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 하객들은 이 기가 막힌 사연에 혀를 차면서도 돌쇠의 충심에 감동하는 눈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서 있는 흙투성이 사내를 당장 대문 밖으로 끌어내라. 내 눈앞에 다시는 띄지 않게 하라.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철수를 붙잡자 철수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가 진짜 신랑이란 말입니다.
장인어른, 닥쳐라. 내 사위는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님 앞에서 예를 올리고 술잔을 나눈 사람이다. 혼례복만 입었다고 신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장인어른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철수를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내쫓았고, 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침표처럼 찍혔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무릎 꿇은 돌쇠와 그를 내려다보는 장인어른, 그리고 숨죽인 하객들 뿐이었습니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돌쇠의 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릎을 굽혀 돌쇠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돌쇠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게. 자네가 비록 신부는 미천할지 모르나 자네가 보여준 기백과 책임감은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하네. 오늘 내 딸과 절을 하고 약속을 맺은 것은 바로 자네야. 돌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인어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인정과 존중이 담긴 말에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최 부자가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죄가 큽니다. 이놈 돌쇠는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니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의 사죄에 장인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 진사 자네가 자식 농사는 망쳤을지 몰라도 사람 농사는 아주 잘 지었구먼. 이런 충직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네. 두 어른의 대화가 오가자 하객들 사이에서도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장인어른은 돌쇠에게 다시 사모를 씌워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네. 신부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어서 들어가 보게. 오늘은 자네가 이 집의 귀한 사위일세. 돌쇠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장인어른의 따뜻한 미소에 용기를 얻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새 신랑 이번에는 진짜로 잘해보게 하며 농담 섞인 응원을 보냈고, 험악했던 분위기는 다시금 훈훈한 잔칫집 분위기로 돌아왔습니다. 돌쇠가 다시 신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의 소동을 다 들었을 텐데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차분한 눈빛으로 돌쇠를 맞이했습니다. 돌쇠가 문을 닫고 들어오자 신부는 조용히 일어나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서방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밖에서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신분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됨됨이라 배웠습니다. 신부의 지혜롭고 따뜻한 말에 돌쇠는 울컥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았고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꾸밈없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양반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고 신부 역시 가문의 배경이 아닌 눈앞의 사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머슴입니다. 낭자께서 실망하실까 두렵습니다. 돌쇠가 솔직하게 고백하자 신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은 배우면 되고 재물은 함께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는 용기와 신뢰는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고 마당의 소음도 잦아들어 풀벌레 소리만이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집안 식구들은 뒷정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신부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놀라지 않고 그 손을 꽉 마주 잡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과 희고 고운 손이 맞닿은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와 장인어른은 사랑채에 마주 앉아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허허, 오늘 참으로 기이한 날일세.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는 날이니 말이네. 장인어른의 말에 최 부자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내 아들 철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 돌쇠가 보여준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 돌아가면 저 아이를 호적에 올리고 정식으로 양자로 삼을 생각이네. 최 부자의 결심에 장인어른은 무릎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암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딸도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겠나. 새벽이 가까워오자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오직 신방의 촛불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신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최 부자 댁에서의 생활, 그리고 남모르게 품어왔던 꿈들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신부는 눈을 반짝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맞장구를 치며 웃어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도 거짓말도 없는 진실한 소통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혼례식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어제의 소라는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려다가 자신이 입고 있는 하얀 비단옷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는 이제 빗자루를 든 머슴이 아니라 이 집안의 사위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온 신부가 수줍게 웃으며 서방님 새 숨을 떠놓았습니다. 라고 말하자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인들은 돌쇠를 보며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지만 박영감이 나서서 이제부터는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이 사람들아 하며 교통정리를 해주었습니다. 돌쇠는 하인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게. 옷이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해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비단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돌쇠 그대로였고 그 모습이 오히려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댁과 신부 집안은 이 기묘한 혼사를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날들을 축복하기로 했습니다. 도망쳤던 철수는 먼 친척집으로 보내져 혹독한 수양을 쌓게 될 운명에 처해졌지만 이는 그가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역시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이 꽉 차야 한다는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았던 하루가 지나고 돌쇠와 신부 앞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본래의 소동이 지나가고 난 뒤 최 부자댁에는 평소와는 다른 차분하고도 따스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의 서늘함과는 대조적인 훈훈함이었습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신랑 사건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지만 그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돌쇠의 우직한 충심과 최 부자의 과감한 결단에 대한 칭송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돌쇠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분주했지만 이제 그는 빗자루 대신 장부를 옆에 끼고 집안의 살림을 살피는 어엿한 바깥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처음에는 돌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쭈뼛거렸으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먼저 다가와 아랫사람의 고충을 헤아려주는 그의 태도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최 부자는 약속대로 돌쇠를 호적에 입적시키고 정식으로 양자로 받아들였는데 이를 위해 관에 문서를 올리고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 공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부자는 피는 섞이지 않았으나 마음이 섞였으니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내 자식이다 라고 선언하며 돌쇠에게 최달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돌쇠, 아니 이제는 달수 도련님이 된 그는 눈물을 흘리며
양아버지에게 큰절을 올렸고 친척들도 처음에는 반대하려 했으나 듬직하고 예의 바른 그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둘씩 마음을 열고 축하의 술잔을 건넸습니다. 도망쳤던 철수는 먼 친척이 사는 강원도 상월로 보내져 직접 나무를 하고 밭을 갈며 세상의 매운맛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랑채의 밤 풍경이었는데 예전에는 불이 꺼져 있거나 한숨 소리만 들리던 그곳에서 이제는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밤늦도록 흘러나왔습니다. 달수는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스승은 다름 아닌 지혜롭고 현명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천자문부터 시작해 소학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방님은 머리가 총명하시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십니다. 아내의 칭찬에 달수는 얼굴을 붉히며 더 열심히 붓을 잡았고 투박했던 그의 손은 이제 붓글씨를 쓰는 데에도 제법 익숙해져 갔습니다. 두 그림자가 문풍지에 나란히 비치는 모습은 집안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평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자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는데 최 부자 댁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랐습니다. 달수는 눈이 많이 오면 혹여나 행랑채나 마을의 가난한 집들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여 아침 일찍 하인들을 이끌고 마을을 순찰하며 눈을 치우고 땔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머슴으로서 시키는 일만 했을 그가 이제는 주인의 마음으로 마을 전체를 굽어 살피니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달수가 지나는 길마다 사람들은 따뜻한 찐 고구마나 식혜를 건네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럴 때마다 달수는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하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또한 농사일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내년 농사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최 부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책상 물림으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흙을 만지며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땅에 무엇을 심어야 잘 자라는지 물기를 어떻게 터야 가뭄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최 부자는 아들의 희안에 감탄하며 곳간 열쇠와 농사장부를 모두 그에게 맡겼고 달수는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며 집안 살림을 불려나갔습니다. 하인들도 자신들의 힘든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새 주인이 합리적으로 일을 배분해주니 불평 한마디 없이 신명나게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달수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여전한 콤플렉스였습니다. 부인, 나는 가끔 이것이 꿈이 아닐까 두렵소. 눈을 뜨면은 다시 행랑채의 머슴으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아 잠들기가 무섭소. 아내는 달수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입고 있는 옷이나 잠자는 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그 누구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아내의 진심 어린 위로는 달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불안의 씨앗을 완전히 녹여주었고 그는 비로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와 언 땅이 녹고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자 달수는 직접 소를 몰고 밭으로 나가 첫 쟁기질을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직접 쟁기를 잡는 것은 채통에 어긋난다는 주변의 만류도 있었지만 달수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 했는데 흙을 만지는 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라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의 힘찬 고함 소리에 맞춰 소가 밭을 갈아엎자 기름진 흙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이를 지켜보던 소장농들도 덩달아 힘을 내어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그해 최 부자 댁 논밭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을 예고하듯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달수가 이 집의 사위이자 아들이 된 지 꼬박 1년이 지났고 다시금 풍요로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을 바라보며
최 부자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는데 올해 수확량이 예년보다 훨씬 늘어 국간이 차고 넘칠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이를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큰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작년의 혼례 잔치와는 달리 거짓이나 불안함 없이 순수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달수는 직접 소를 잡고 술을 빚는 과정을 감독하며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잔칫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들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달수는 비단 옷을 입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술잔을 권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기품이 흘러 넘쳤습니다. 작년에 그를 짓궂게 놀렸던 동네 청년들도 이제는 그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며 존경을 했습니다. 장인어른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 덕분에 내 딸 얼굴이 핀 것을 보니 내가 사위 하나는 정말 잘 골랐네 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대문 밖에서 누추한 행색의 사내가 서성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달수는 직감적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가 사내를 맞이했는데 예상대로 그는 강원도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굳은 살 박인 손을 하고 있었고 달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 일 연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철수의 진심 어린 사주의 달수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 된다. 라고 다독였습니다. 달수는 철수를 데리고 최 부자 앞으로 갔고 최 부자는 몰라보게 달라진 친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 부자는 철수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었으나 집안의 대소사는 여전히 달수에게 맡기며 철수가 달수를 형님으로 모시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철수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달수의 밑에서 농사일과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형제 아닌 형제가 된 두 사람의 우애는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또한 달수의 덕이라 칭송하며 최 부자 댁의 경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달수는 아내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휘영청 밝은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장독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달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저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든 우리네 인생도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소.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언제나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겠소. 아내는 달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이미 저희에게 큰 나무와 같은 분이십니다. 서방님이 계시기에 이 집안이 평안하고 제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고 밤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는 듯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지난날의 위기와 불안은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가슴 한구석에 묻히고 앞날에 대한 희망과 믿음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달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벽에 걸린 자신의 옛 무명옷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비단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흘렸던 땀과 눈물의 의미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 누워 옆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황금빛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길 위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부자 댁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달빛은 더욱 부드럽게 온 세상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달수는 또다시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가족과 마을의 평안을 살필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예기치 않은 폭풍우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착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도 달수와 같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축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예시 이야기 속에 담긴 정겨움과 따스함이 당신의 귓가에 머물러 편안하고 깊은 잠을 청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바람 소리와 함께 이제 촛불을 끄고 꿈나라로 떠날 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